이 온도라는 게 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기묘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원자로 설명하면 대강 느낌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원자적 사고를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대강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에피소드 동안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온도라고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온도란 뭐 뜨거운 정도, 차가운 정도 뭐 이런 걸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초기에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오감이 느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건 온도가 높다, 차갑게 느끼는 건 온도가 낮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간단한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컵 3개를 준비했어요. 가운데 있는 컵에는 미지근한 물을 담갔고요. 그리고 여기엔 뜨거운 물, 그리고 여기에는 차가운 물을 각각 담아놨어요. 자, 이제 이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쪽에 손을 담그면 어떨까요? 당연히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던 손이니까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물은 얼음이 담겨있는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손을 담그고 있다가 가운데 미지근한 물을 놓으면 마치 따뜻한 물에 손을 넣은 것처럼 감각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양손을 한쪽에는 얼음물이 담긴 차가운 물에다 손을 넣고 한쪽에는 이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은 상태에서요, 이제 이 두 손을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 이때부터 조금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한쪽은 분명히 같은 액체였는데 한쪽 손은 이 물이 따뜻하다고, 그리고 반대쪽 손은 차갑다고 느끼는 이런 기묘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같은 액체인데 다르게 온도를 느끼는 거죠. 이 느낌이 되게 오묘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이 실험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온도라는 건 사람의 직감으로는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안된 최초의 발명품이 바로 온도계라는 도구죠. 이 도구의 원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 대부분의 유체들, 그러니까 이제 액체나 기체는 열을 받으면 점점 부피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가는 관에 열을 가하면 이 열에 따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체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물론 이건 기체가 팽창해서,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기체가 팽창해서 여기 있는 액체를 위로 올려준 거겠지만 열에 따라 부피가 매우 잘 변하는 그런 액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수은이나 알코올 같은 게 있죠. 그런 액체들을 이제 가는 관으로 만들어진 유리 안에 넣어준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가 있는 대상에 그걸 꽂아서 눈금을 만들어서 그 액체가 부피가 어느 정도, 이런 액체의 팽창을 이용해서 수치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온도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그런 팽창과 수축을 이용한 간단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실험실에서 온도 측정이 절실했던 분야는 사실 물리학이나 화학보단 생물학 쪽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생명체의 특성에서 온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우리 몸의 항상성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효소작용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계를 최초로 고안하고 그리고 이걸 또 실험에 사용했던 과학자는 갈릴레오였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는 부피가 팽창할까요? 이것 또한 원자적 사고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저한테 물 분자 모형이 있으니까 이 물 분자 모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2개랑 산소 1개로 합쳐진 이 물 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자는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진동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진동 운동은 온도에 따라서 크게 진동하는지 혹은 작게 진동하는지가 결정돼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이 분자들이 강하게 진동하고 낮을수록 약하게 진동하죠. 특히나 원자들을 이렇게 서로 붙잡는 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 같은 이런 것보다 진동 에너지가 더 커져서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합이랑 별개로 자유로워진 이런 기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점점점 튀어다니는 이런 분자의 운동 속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튀어다니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점점 느리게 튀어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진동이 커지거나 이 튀어다니는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이게 부피가 커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군인들의 제식으로 좀 비유해보자면 다닥다닥 좁게 모이는 이제 좁게 모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팔 벌려 모여 이러면 갑자기 여기에 있는 모인 군인들이 전부 다 팔 벌려 모여 하면서 팔을 쫙 뻗으면서 이 팔의 간격만큼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다닥다닥 좁은 모임으로 있던 군인들이 순간적으로 한 팔의 길이만큼으로 쫙 뛰어지면 면적이 순간적으로 확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비유가 너무 아재 같았나? 여튼 아주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다 같이 진동이 커지면서 서로가 차지하는 간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기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체는 진동보다는 공간상을 자유롭게 튀어다니면서 그 튀어다니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가로 우리가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을 텐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뚜껑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컵 속의 기체 분자들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볼게요. 분자들은 컵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컵의 벽면과 뚜껑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하나하나 때리는 거 우리가 느낄 수는 없고 기체 전체 입자들이 벽면을 때리는 대략적인 평균만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들은 공기라는 이 기체로 꽉 찬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기들도 지금 주변의 모든 물건에 다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게 볼 수는 없어도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다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기들도 이 지금 뚜껑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컵 안의 기체가 뚜껑을 때리는 압력이랑 바깥 공기가 뚜껑을 맞때리는 압력이요. 요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이 뚜껑은 움직이다가 멈추게 될 텐데 기체는 바로 이렇게 부피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체를 이루는 원자가 튀어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지만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 공기가 없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컵 안에 때리는 공기가 전혀 없으면 이 기체의 부피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외부의 공기가 갑자기 2배로 많아져서 외부에서 뚜껑을 치는 이런 압력이 더 커지면 여기 있는 기체 용기가 당연히 뚜껑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피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라는 요소 때문에 자유롭게 변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덜한데 기체는 정말로 이게 심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용기 안의 기체의 분자 수를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부피가 2배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면에 가해지는 충격과 뚜껑에 가해지는 충격이 기체가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2배로 늘었을 테니까 이 충격이 바깥이랑 똑같아질 만큼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될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뚜껑을 돌리고 이번에는 열을 가해요. 그럼 기체 분자가 튀어다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왜냐면 열에 따라서 더 빠르게 튀어다닐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게 될 테고 뚜껑이 점점 들어 올려질 거예요. 이를 통해 기체의 부피는 이 기체의 수가 얼마인지랑 그리고 기체 안에 분자의 온도, 그러니까 이제 온도겠죠.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문제로만 그렇게 배웠던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에요. 원자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액체나 고체로 변하지 않고 기체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체가 있어서 이 기체의 온도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쭉 내려서 물리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온도인 절대 온도까지 내리게 되면 기체 분자는 멈추게 될까요? 지금까지 물리학이 밝힌 바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아주 특이한 기체에 가장 근접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헬륨이 있거든요. 이 헬륨이 액체가 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268.9도씨인데 이게 절대 온도랑 고작 4.2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이 헬륨의 액화점이지요. 이렇게 온도를 내려도 놀랍게도 그 안에서 헬륨 원자들은 진동합니다. 아니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나요. 헬륨 액체를 담은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헬륨이 막 액체가 이 용기 벽면을 막 기어올라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초유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이걸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대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초저온 현상에서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여튼 요는 원자나 분자는 절대 진동이나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영도에 가까워져도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11 쿠키의 과학후기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몇 에피소드 동안 파인만의 이 원자적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예정이에요. 예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쟤는 왜 저렇게 된 거지? 얘는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같은 그런 궁금증들을 이런 원자적 관점의 추론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적 태도가 별건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내 생각을 수정하는 과정, 이런 게 과학적 태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영상 크레이지에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어볼 건데요. 직접 이제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오류부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화에 브라운 운동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에서 수분을 제가 꽃가루로 표기한 실수가 있었어요. 수분은 꽃가루의 수정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그 안에서의 꽃가루는 이제 꽃의 가루라는 의미를 지닌 화분이라는 표현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에 관련된 제보를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좀 길긴 길죠. 짧게 가져가고 싶어도 길어지는 영상 길이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일 1쿠키는 좀 그나마 좀 짧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사실 이런 콘텐츠로 1일 1쿠키를 기획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파인만 렉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원, 물리2의 지식들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따로 기획하지 않아도 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